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에는 멀리 전라북도 완주에서 오신 김진갑 선생을 주인공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참 멀리서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갑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전국의 오지 8군데 중에 한 군데라고 그러는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에서 고향을 지키시면서 학교도 세우시고 그리고 또 우체국도 설립을 하시고 그밖에 고향을 위해서 하신 일이 많은 분이라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고려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저희 11시 만납시다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서울까지 오시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뭘 타고 오셨습니까? 고속버스 타고 왔습니다. 네. 네, 얼마나 걸리던가요? 저 댁에서 떠나가지고 서울까지 오려면 5시간 걸립니다. 네. 네. 그러면 그 교통편은 어떻게 됩니까? 동상면에서부터 동상면에서 고속버스를 타신 건 아니겠죠? 아니죠. 군내 버스를 타고 네. 전주에 와서 네. 전주에서 고속버스 타고 그렇게. 네. 그러면 그 동상면에서 그 전주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약 30km. 네. 그러니까 거기서 군내 버스로 1시간 좀 더 걸리면 됩니다. 네. 비포장도로여서 좀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그 동리? 지금 그 인구가 한 3,000명 미만입니다. 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니 동상면에. 네, 동상면 3,000명이. 전체가 예. 예. 2,000, 그러면 그렇게 2,500명. 오지라고 그럴 수 없겠는데 인구로 봐서는요? 아니죠. 면 인구로는 아주 작은 편입니다. 작은 편이.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보통 면이다 그러면 몇 명이나 됩니까 인구가? 보통 6, 7천, 10,000명 그런 정도가 네. 우리 그 표준 면일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전국적으로 표준에 비해서 대단히 적은 숫자다. 아주 작은 면입니다. 네. 그 원래 그렇게 인구가 적었습니까? 아니죠. 본래는 제가 60년대에 거기서 동촌운동을 할 때는 한 7,000명. 네. 네, 그래서 인원 현상으로 모두 젊은이들이 떠나버렸습니다. 그 별정 우체국장이라는 또 직함을 가지고 계시대요. 별정 우체국과 일반 우체국은 어떻게 틀린가 우리 텔레비전 네, 보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별정 우체국 그러면 좀 생소한 이름일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사설 우체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잘 통용이 사설 됩니다. 우체국. 네, 네네. 그런데 별정 우체국이라는 것은 1960년대 우리나라 1차 경제개발 계획의 일환 책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약 900개 면의 우체국이 없었습니다. 우체국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면일국주의라고 해가지고 한 면에 하나씩 우체국이 없는 면에 우체국을 세우도록 정책을 만드는 거죠. 네. 수신부에서. 근데 그때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네. 민간 자본을 투자받아가지고 만드는 우체국이 별정 우체국입니다. 그래서 그 별정 우체국은 그 지역에서 봉사적으로 네. 그 지역 유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 사재를 내 가지고 지은 우체국이 별정 우체국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별정 우체국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때 당시에는 838개가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80개 780개. 있습니다. 아직도 많군요.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별정 우체국을 지신 그 동기가 있을 텐데요. 네, 제가 63년 원래 김 선생님 지셨습니까? 그러면요. 아하, 별정 우체국은 뭐 자기가 지야죠. 중간에 예. 좀 바뀌어진 사람도 있습니다만 네네. 저는 지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63년도에 거기 가서 농촌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버스도 안 다니고 네. 걸어서 약 30km를 다니고 그러는데
걸어서 30km라고 그러는 것은 동상면에서부터 전주까지를 아니, 얘기하는 전주까지 겁니까? 아니죠. 그 그러면. 버스 다니는 곳까지. 아, 버스가 오는 곳까지 네, 걷는 것이 그렇지, 또 30km다. 그렇죠. 예. 이야. 그런 오지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농촌 운동을 하다 보니까 뭐 의료 시설도 없고 버스도 안 다니고 통신 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까? 전화도 없죠. 우체국이 없으니까. 하하. 그런데 26살 먹은 그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다 죽어요. 예, 뭐 그 통신 시설이 있다든지 차가 다닌다든지 그랬으면 안 죽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뭐 전화라도 있어야하고 또 우체국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닌가 해서 이웃 우체국에 가서 여기에 그 분국이라도 좀 세워달라. 이렇게 사람이 뭐 통신 시설이 없으니까 죽고 그러는데 우체국이라도 하나 있으면 안 죽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당신이 세우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내가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별정 우체국 제도가 그때 당시 66년도인데 그 해로서 끝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62년도에 그 경제계획 1차년도 그 경제 그 계획으로 세운 것이니까 66년도에 끝나는 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당시 광주 최신청에 관할할 때인데 거기 가보라고 그래서 네. 거기 가서 그 별정 우체국 지정을 받고자 신청을 냈었죠. 네.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그 청사시를 부담하고 그 지역에 봉사하는 입장으로 우체국을 운영하도록 해서 그때 당시 국장 수당이 3,000원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3,000원 받고 이제 오래 고생을 했지요. 그런데 이제 근래에는 이제 우리 정부가 돈이 있고 네. 그러니까 공무원 수준으로 거의 비슷하게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순수 민간인이 만들어서 민간인이 스스로가 근무하고 업무를 취급하지만 네. 봉급은 나라에서 준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합리적이네요. 네. 네. 고향에 내려가신 것이 1963년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 1963년에 어디에서 뭘 하시다가 고향에 내려가셨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대학을 나오고 군대를 갔다 오고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일반적인 그런 경력을 가질 사이가 대학은 없었죠. 어디에서 다니셨습니까? 그 일이 원광대학. 원광대학이요. 예, 예. 네. 원광대학을 나오시고 군에 그렇죠. 복무할 때는 육군, 어디에서 했습니까? 육군 네, 28사단. 네. 그러면 제대와 동시에 고향으로 가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고향에 내려가시자마자 네. 그 동상면에서 학교부터 세우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데 먼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네. 우리나라 그 경제 수준이 뭐 국민 소득이 50불에 불과했다고 그러니까 네. 아주 가난하던 시대였고 네. 따라서 그 농촌 환경이라는 게 아주 무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농민들이 거의 뭘 알지를 못하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농촌 운동을 그때는 농촌 계몽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네.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농촌에 네. 가서 그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국문 해득이라고 해갖고 글도 가르치고 또 농민들이 잘 모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계몽 운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들어가서 그 영민학원이라는 학원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생활이 가난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국민학교를 겨우 나올 정도고 중학교는 거의 가지를 못했습니다. 국민학교는 있습니까? 국민학교는 4개 국민학교가 있었죠. 아하. 네. 그런데 그 국민학교만 겨우 나오고 생활이 곤란해서 중학교를 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네. 그 중학교 과정을 가르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중학교 과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영민학원이라는 그런 학원을 세워서 그 중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계몽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농촌이 왜 못 사는지. 그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처음에 학교를 처음에는 영민학원. 처음에 영민학원을 열 때는 아주 그냥 이렇게 그 마을 흑한에서 네. 또 교회에서 네. 이렇게 가르쳤죠. 네.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래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 유지들이 또 그 학교를 하나 조그마하게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청소년 직업학교라고 해서 또 그 직업 기술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걸 병행을 해서 일반 그거는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인가를 받은 아니죠.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냥 네, 그때는 뭐 정부가 교육 우리 그 정부가 그런 데까지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아하.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저희들 같이 뜻이 있는 사람들이 저뿐이 아니라 상당히 농촌에 가서 고등국민학교도 만들고 그런 일들을 했지요. 네. 네. 그 영민학원에서 중학교 과정도 가르치고 또 말하자면 기술 교육도 가르치고 했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러면은 혼자서 가르치시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물론이죠. 누가 네. 또 선생님들이 네. 계셨겠죠? 네. 그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은 그 대학을 나와서 그 집에서 네. 아직 취직이 안 됐다든지 그래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을 시켰죠. 네. 놀고 있는 기간에 와서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그 대학을 나온 분들 많이 거의 무보수로 네. 저희 집에서 밥만 해줍니다. 네, 밥 해주고 당신도 같이 봉사를 하자 해서 그렇게 하고 못한 분들은 또 뭐 약간의 급료를 좀 주면서 수업료라고 해서 조금 또 이렇게 애들한테 좀 받으면서 이렇게 선생님들 그 숙식비 네. 그 정도는 좀 제공이 되겠죠. 그럼 그 학교에서 우리 김 선생님은 뭘 가르치셨습니까? 저는 그 일반적으로 그 뭐 애들 그 생활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국민 교육, 도덕 교육 이런 거 생활 지도를 주로 하고 또 농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사항들 그때는 참 보릿고개라고 해 갖고 생활이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 생활이 봄이 되면은 그 대여양곡이라고 해 갖고 면사무소에서 보리를 빌려다가 농민들이 먹고 또 보리가 익으면 그 익을 사이를 못 참아서 말이에요. 그 빌려다 먹고 또 익으면 또 갚고 그렇게 그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부지런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때 그 환경에 의한 여러 가지 그 착상을 해서 가르치고 또 그 학교를 주민들 그 활동 중심 기관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그 농촌 계몽을 하는데 농사지도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뭐 생활지도도 해보고 그런 거 같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학교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지금은 이제 그가 인용이 돼서 모두 인용이 돼 가지고 다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학생 수가 거의 줄어들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학교를 내가 같은 개인이 할 시기가 아니다. 정부가 교육을 맡아야 할 시기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안치요. 폐교를 했습니다. 81년도. 그 학교는 그러니까 약 20년 가까이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문을 내렸군요. 네. 그동안에 그 공부한 학생들이 많겠죠? 그 학교에서? 한 700명. 아하. 지금 그 학생들과 연락이 있습니까? 물론이죠. 네, 그 학생들이 지금 뭐 미국에 와서 박사 과정을 한 사람도 있고요. 또 근로자들로 해서 상당히 성공한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뭐 편지도 해오고 뭐 세배로 하도 오고 또 주례를 제가 많이 씁니다. 걔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좀 뭐 어디 있다가도 장가 갈 나이가 되면 와서 또 주례도 서달라고 그래서. 주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면 본인은 결혼을 언제 하셨습니까? 저는 65년도에 했죠. 네. 65. 그럼 학교 세우고 얼마 안 돼서 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결혼도 그 학교를 세우고 대학을 나와 가지고 농촌에 와서 투신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좀 따가운 눈초리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저 사람 뭐 명색이 학부까지 나온 사람이 말이야 농촌에 와서 저런 짓을 하느냐. 또 이런 그 일반적인 시각이 있는가 하면은 또 저희 그 부모 밑이 아니고 형제간 밑에 있으니까 대학 나왔으면 와서 좀 취직해서 말이야 가정에 도움을 줘야 할 텐데 오히려 대학 나온 사람이 말이야 그
형제간들에 와서 의지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또 처음에는 다른 선생들까지 막 데리고 와서 말이에요. 네. 반매고 그러니까 그런 그 뭐라고는 않지만은 네. 예, 형제간들 눈치도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가르친 아이가 이웃에 또 양재학원을 갔는데 네. 저희 아내가 그 양재학원 원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이 네. 가서 이제 저희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네. 그래서 놀러 오고 그래서 농촌운동에 좀 뜻이 있어서 같이 네. 이제 그런 쪽으로 같이 농촌운동을 하자.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결혼을 한 것입니다. 학교를 세워서 제자를 양성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교육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만은 우선 아주 참 실질적으로 좋은 일이 있었네요. 학교 제자가 그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셨으니 말이죠. 농촌운동이란 참 어려웠고 예. 그때는 외롭고 예. 그 감당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 예. 말로 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금 한 세대도 안 되는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처럼 아마 들리실 텐데 그때 환경에는 참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조자, 동반자가 필요했죠.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같이 가르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아내는 그 양재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양재 학원을 하던 사람이니까 청소년 직업학교를 만들어서 양재과를 두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기성품 옷이 흔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옷을 전부 기워 입었으니까 만들어 입다시피 했으니까요. 그래서 양재과를 두어서 양재를 가르쳤죠. 여학생에게는. 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직업학교에서 그 죽세공과라고 해서 그 산에서 그 쌀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그릇을 만드는 쌀이. 예, 그 채반이라든지 이런 광주리 그것을 죽세공과를 두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한테 지도를 했지요. 그 청소년 직업학교에서. 근데 의료 봉사도 그동안에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대학에서 전공은 뭘 하셨습니까? 대학에서는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료 봉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의료봉사는 처음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생활이 어려우니까 많은 그 병이나도 치료를 받을 수 없고 또 아주 그 환경이 그 결핵 환자들이 많아요. 그 공기 좋고 그런데 그래서 어째서 결핵 환자가 많은지 그걸 좀 파악을 해보니까 생활이 아주 비위생적입니다. 가정에 가보면은 그 농촌 생활이 그러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아주 비위생적이에요. 그 음식을 해 먹는 데라든지 그 방이라든지 이런 그 마당이라든지 바깥에는 막 두엄짜리가 있고 그 변소도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그 비위생적인 생활을 하는 데서 아마 결핵 환자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결핵이라는 건 또 아파도 아픈지를 모릅니다. 네. 자기가 결핵을 앓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요. 그래서 그것을 저 개인의 힘으로 어떤 방법이 없고 또 정부에서도 보건소가 그런 데까지 힘을 미칠 그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주에 예수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 선교사가 와 있었는데 그 선교사 그러니까 그 예수병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나와서 좀 이렇게 진단도 해주고 결핵 환자라고 판명을 받으면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약을 좀 타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감동을 한 거예요. 와서 보니까 산중에 말이에요. 의료시설 하나도 없고 사람 비위생적인 생활하고 그러니까 그 제가 한 건 때보다는 그분들의 힘을 얻어서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나와서 진료를 해주고 또 저희 아내를 그 예수병원에 보내서 그 의학적인 상식적으로 되게 알도록 또 교육을 시켜서 그 예수병원에서 약을 저희 집에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약사 아닌 약사가 된 거죠. 이제 아픈 사람 감기 환자들 약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봉사도 됐죠.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을 하면은 약사법이라든가 진료법이라든가 이런 거 위반이 될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참 그렇게 불과 한 20여 년 전인데 그렇지요? 그렇죠. 근데 그 농촌운동이라는 것이 말은 쉽지만은 사실 지나왔으니까 그렇지 참 어려운 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웠습니까?
그때 당시 그 사회적인 환경이 네. 생활이 하도 어렵다 보니까 뭐 이 배운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투신해서 농촌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요. 네. 또 배우면은 반드시 나가서 취직을 해야 되고 네. 그것이 아니야 일반적인 그 상식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학부를 나와 가지고 농촌에 와서 투신했으니까 뭐 친구들이라든지 또 그 뜻이 있는 분들은 말이에요. 왜 농촌에 와서 그러냐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일종 그런 그 무시를 한다고 할까요? 네. 그런 시각을 피하기가 참 그게 오히려 더 참 어려웠습니다. 그걸 견뎌내기가. 육체적인 것보다는. 네, 육체적인 보다. 그거 어려웠고 또 이제 육체적으로도 사실 뭐 그런 학교를 짓는데 무슨 돈이 있어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뭐 직접 뭐 모래도 파고 벽돌도 찍고 자기 자신이 설계해서 그렇게 막 집을 짓고 거의 뭐 노동을 하다시피 한 겁니다요. 네. 그런 것도 어려웠죠. 그 어려울 때마다 무슨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의지라든가 용기라든가 불굴의 투지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었을 텐데 네. 평소에 어떤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제가 그 좌우명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의 신앙이고 네. 사필 규정의 진리는 나의 신조이고 네.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나의 집념이다. 그런 그 좌우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그 종교적인 그런 의미죠. 네. 사실 처음에 들어가 보니까 미신이 아주 성행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바위 밑에다가 뭐 이렇게 그 뭐 떡을 해다 놓고 절을 한다든지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다가 산내길을 감아놓고 이렇게 가서 절을 한다든지 미신. 이게 미신 타파도 이 농촌운동 하나 이런 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종교심으로도 해서 교회를 개척했지요. 네.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 거의 신앙심으로 견뎌내다시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앙심으로 견뎌냈죠. 네. 근데 남들은 농촌 지도자라 이렇게 칭하면 본인은 나는 농촌 지도자가 아니고 농촌 운동가라고 그러는 거 정도는 뭐 이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데 지도자와 그 농촌 운동가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떤 때는 그 자칭해서 나는 농촌 운동가다 그렇게 말하는 때도 있습니다. 친구끼리 그래요? 말할 때는요. 네. 왜 네. 그러냐면 농촌 지도자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는 어떤 그 정부에 예속돼서 네. 정부 그 방침에 의해서 그 농촌 지도를 하고 새마을 지도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네. 농촌 운동가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기가 농촌 개척을 위해서 농촌 발전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헌신하고 투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농촌 운동가가 아니냐. 네. 요새 운동이라는 의미는 좀 틀릴 겁니다만은 그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1963년에 고향에 가신 후로 한 번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거기에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대학을 나온 정말 참 청년이 고향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하면서 자기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썼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고향을 잘 살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뭘 해서 잘 살게 만드셨습니까? 그 오지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관련된 일이라고 하면은 모두 제가 나섰습니다. 네. 예를 들면 교통이 나쁘면은 네. 교통 그 도로 확장을 위해서 네. 당국에 가서 건의도 하고 네. 넓혀달라고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생산 분야에 무엇을 하면 잘 살아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의 특성을 자꾸 주민들에게 계도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지역 발전 지역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 오지 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은 그냥 나서서 네. 그냥 제가 개입을 하고 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뭐 잘 살게 우리나라가 요즘 우리 잘 살게 된 것은
지금 다 발전적인 현상으로 잘 살게 된 것이고 제가 뭐 그 지역을 잘 살게 됐다 그렇게 뭐 찝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작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모두 나서서 노력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그 네. 무슨 그 감식초를 개발해 가지고 네. 그 수익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그 주민들에게 도움을 많이 줬다. 그러면은 우리 김 선생님께서 주민들을 잘 살게 하신 분이라고 표현해도 뭐 지나친 표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은 이제 근래에 있는 일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천 인구가 2천 남짓 3천 미만으로 남을 정도로 이게 인흥이 다 돼버렸습니다. 네. 근데 거기는 전국 유일로 곶감 산지입니다. 곶감이 나옵니까? 네. 예. 그래서 근데 왜 곶감이 거기만 나옵니까? 물론이죠. 네. 제가 말씀드리죠. 곶감은 뭐 상주, 영동, 함안 뭐 여러 군데 나오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곶감은 씨 없는 곶감입니다. 씨가 없어요? 예, 감이 씨가 거의 없습니다. 하하. 지역적인 아주 그 특성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네. 뭐 과거에 진상품으로 돼 있어서 고종시라는 거기서는 고동시라고 그럽니다. 네. 근데 그 진상을 했다고 고종 황제의 진상했다도 고종시라는 별명이 붙은 감이 있습니다. 네. 고종에게 진상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가지고 예. 왔는데요. 네. 이 감이 이렇게 아주 작고 이렇게 뭐 별로 볼품이 없지만은 네. 잠깐만 이게 씨가 좀 거의 봐주십시오. 없고, 네. 네, 씨가 거의 없고. 그러면 다 익은 것이 이 정도 크기입니까? 예, 이 정도면 곶감을 깎아야 됩니다. 아하. 이 정도면요. 예. 이 감은 거의 산에가 있어요. 산 속에. 그 야생입니까? 야생은 아니지만은 네. 그 선조들이 이제 그 접목을 해놓은 것인데 네. 거의 산에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밭이나 들에도 있지만은 네. 거의 산 속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인흥이 되니까 그 산에 있는 감을 따올 사람이 없어요. 누가 따왔습니까? 그리고 이 감을 깎는데 또 이 기술이 있어야 깎아요. 네. 이것은 부인들이 깎고. 네. 그런데 그 기술을 전수받을 사람들이 없어요. 네. 다 인흥이 돼서 젊은이들이. 그러니 이 감이 다 홍시로 변해서 물러 쳐져 버리죠. 그래서 이 감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좀 이용을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감 홍시를 가지고 뭐 통조림을 좀 만들 수 없을까 뭐 여러 가지 네. 생각을 했지요. 근데 네. 그런 게 다 안 된다고 그래요, 기술적으로요. 그러던 차 그 감식초가 좋다고 시중에 선호가 돼 있었어요. 네. 약간 그 사람들 사이에 감식초가 좋다더라. 그때 제가 그때 이제 야 감식초를 이걸 상품화 시키고 전통 방법으로 대대적으로 좀 개발을 해봐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동상면에 아주 그 특산물이 되도록, 특산물이 그렇죠. 되도록 바꿔보자 그런 생각을 했지. 그런데 그 전에 그 우리 어머니께서 이것을 내려서 전통 방법으로 내려서 저희에게 줍니다. 이 큰 병에 넣어서. 네. 그러면 1년 먹지요. 가지고. 식초 한 병을. 식초 한 병을. 네. 그럼 그 식초 맛이 네. 이 화학식품하고는 틀려요. 아주 감미롭고 네. 담백하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에게서 이제 그걸 좀 내리는 걸 보고 또 그 전에는 우리 그 부엌에다가 촛단지를 놓고 네. 그 식초를 발효해서 그 먹었습니다. 우리 네. 그 전에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감식초를 발효해서 먹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각 가정에서 감식초를 발효할 줄 알아요. 네. 거의 그 원료를 만들 줄 압니다. 네. 그걸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예. 특산단지를 만들고 예. 제가 한 3년 이제 갔다가 실험을 해보고 또 식품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당국 허가가 상당히 엄합니다. 네. 그 이물질에 포함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89년도에 당국 허가를 얻고 작년도에 본격적으로 오픈을 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군수께서도 나오시고 네. 그래서 참 좋은 상품 공장을 차렸습니까 그러면? 특산단지라고 해갖고 네. 이제 주민 몇 사람들이 모여서 네. 그 단지를 만들어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 네. 농촌 지원 네. 정책으로 예. 특산단지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금 지원도 좀 해주고 그래요. 네, 물론 그 연간 얼마나 나옵니까 이 식초가? 지금은 이제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이는 안 나옵니다만은 네. 한 뭐 리들로 해서 한 뭐 2, 3만 리들
그리고 뭐 본격적으로 개발하면 시기는 어떻습니까? 식초는 역시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죠. 네. 그런데 보통 이 시중에서 유통되는 식초하고 그 시기가 어떻습니까? 화학 식초, 시중에서 유통되는 식초보다는 좀 덜 쉽니다. 네. 산도가 음흠. 한 10도, 그 뭐 도수가 있습니다. 아, 시중 그렇군요. 도수가 네. 뭐 15도 나가면 10도, 7도 뭐 이 정도. 그 3만 리터를 생산하시면은 그 팔면은 돈으로는 얼마나 되던가요? 글쎄요, 그건 제가 정확하니 그 뭐 돈에 국한을 안 했기 때문에 계산은 잘 안 했는데요. 네. 그 500ml 네. 그 맥주병 용량입니다. 네. 작은 맥주병 네. 네. 용량에 저희들이 그 5,000원, 가정용, 음료용 그렇게 나눴습니다. 식초를요. 네. 근데 가정용은 그 500ml 네. 한 병을 그 이제 가정용이라고 그러고 네. 음료용은 맥스롱 병 같이 생겼습니다. 그 병에 넣어서 20병들이 한 박스에 6,000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드링크제 같은 병에다가 드링크제로, 넣어가지고요. 네, 네. 그 음료용이라는 건 뭔가 식초를 먹어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왜 식초를 또 먹냐? 쉬어서 어디 먹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 식초를 네. 좀 그게 아주 희석시킨 겁니까 그러면? 아니 조금 음료용은 가정용보다 덜 쉽니다. 네. 발효를 좀 덜 해서 아하, 넣습니다. 예. 근데 이제 드링크제화한 것은 식초를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 이제 그 나이가 그 40대 넘으면요. 네. 산성 체질, 알칼리성 체질로 바꿔야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러려면 식초를 먹어야 된다거든요. 흠흠. 근데 시종 식초, 화학 식초는 그냥 먹을 수 없죠. 네. 그 위를 베린다. 그런데 네. 이것은 100% 감을 원료로 해서 네. 다른 첨가물을 일체 첨가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시골에서 소화불량이 된다. 그런 때는 식초를 이런 컵으로 네. 이만큼 이상 먹습니다. 그래도 그 소화가 잘 되고. 나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민간요법 같이 전래도에 내려오는 얘기 같은데요. 그 식초를 먹어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드링크제로 허가를 했겠죠? 네, 그래서 예. 이걸 드링크제화하자. 예. 그래서 이제 그 식초가 피로 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예. 피로 회복에. 예, 예. 그래서 실제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좋다고 많이 뭐 공직에 있는 분들이 갖다 잡습니다. 그건 말만 들었지 어디 시험도 해보셨습니까? 의학적인 실험을 거쳤습니까? 물론 의학적인 실험 그 식품공학자 네. 그 유태종 박사가 네, 그 네.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아하. 지금 제가 그 분석을 해놓은 걸 보면 그 전통식품으로 동상감식초라고 해서 못을 박아서 아주 그분이 그 팔토식품이라고 해서 분석을 해놓은 게 거기에 의하면은 피로 회복, 뭐 만성 두통 거기 보면 아주 많이 좋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팝니까? 그 사겠다는 분들이 동상면까지 옵니까? 아니면은 유통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최신부에서 우편 판매 제도가 있습니다. 최신부에서 그 식초뿐이 아니라 각도 명산품, 네. 명산품을 가정에 앉아서 네. 받아볼 수 있는 우편 판매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을 합니까? 그 어느 우체국이나 네. 전국 어느 우체국이나 가서 네. 동상감식초를 사겠다 그렇게 아하. 하시면은 당일 네. 거리 그 온라인으로 그 돈을 넣으면은 돈이 들어왔다. 어디서 누가 들어왔다. 네. 그러면 당일 붙입니다. 거기서 그러면 네. 아마 빠르면 그 이튿날 받아보고 네. 좀 늦으면 그 송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송료는 그 쓰시는 분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아, 사는 분이요. 네, 사는 분. 음. 네, 감은 완전히 무공해 식품입니다. 네. 지금 뭐 과일 어느 과일이고 농약을 안 주면 안 됩니다. 다. 네. 그런데 이 감은 농약을 일체 주지 않습니다. 네. 벌레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100% 무공해 네. 식품. 네. 그래서 그리고 건강식품 여러 가지 그 뭐 좋습니다. 경험한 바에 의하면 좋다 일반적으로. 학자가 또 분석을 많이 해놨는데 예. 그 분석표를 보면요 네. 아주 참 좋은 건강식품이다. 예. 그렇게 해서 예. 좀 개발을 하고 또 판로가 개척이 되면 본격적으로 생산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유일한 소득원으로 네. 그렇게 기여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학교와 우체국을 세우신 일 말고도 특히나 그 부모님의 사진 걸기 운동을 널리 보급시켰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대충 짐작은 간다마는 언제부터 어떤 동기로
주민들에게 그걸 권하셨습니까? 그 이제 그 근래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이들이 다 이농이 되고 예. 노인들만 농촌에 남아 있습니다. 예. 노인들이 참 쓸쓸하신데 자녀들이 나가서 부모를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를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도 자연히 멀어집니다. 또 모시고 있는 사람도 직접 모시고 있는 사람도 근래에는 부모에게 이렇게 뭐 효도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요. 그래서 사진 걸기를 하자. 그리고 또 기일이 됐을 때 사진이 있으면은 뭡니까 그 지방을 써놓고 기일을 지내는 것보다 사진을 놓고 지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침 군 당국에서도 그런 운동을 벌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병행을 해서 제가 좀 그 운동을 벌였죠. 이 효도심 방향이라고 할까 뭐 그런 차원에서 했고 또 가운 갖기 운동. 그래서 가운도 이렇게 일정한 틀을 만들어 주어서 전부 써가지고 이렇게 붙여도 주고 그래서 가운은 100%를 100%다 가훈이 생기고 다 그 부모님의 사진을 걸고 있습니까? 사진은 또 그 자녀들이 또 안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한때 했습니다만. 지역 발전이라는 것 또 그 낙후된 지역을 윤택하고 편안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이런 것은 정부의 지원도 대단히 급한 일이지만은 그 지역 출신이 스스로가 타 지역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 고장을 그 발전시켜야겠다 하는 정말 순수한 그런 열의가 없으면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그 완주군 동상면이 전국에서 8군데밖에 안 되는 오지다 하는 얘기는 곧 없어질 것 같으네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소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고려대학교의 학생 여러분들이 오늘 김 선생님과의 대화에 참여를 해주셨어요. 뭐 자유로운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신 분 가운데서 자신이 농촌 출신이라면 농촌에 이렇게 내려가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지금 집에 가서 보더라도 저희 동네에도 거의 뭐 저희 또래 청년들은 없고 나이 드신 분들하고 좀 어린 애들 그런 사람들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서 봐더라도 그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젊은 나이에 농촌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뭐 그 자기가 꿈꾼 바를 이루려고 한다면은 이룰 수는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그게 어렵다고 생각돼요. 전국에 찾아보면 아마 퍼그나 많은 숫자의 이런 그 농촌 운동가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 뭐로 농촌에 내려가서 고생하는가? 이 도시에서 취직해서도 말이지 윤택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물론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죠? 예. 저는 굉장히 그 애양한 동상이라는 이름을 아주 많이 잘 써먹고 나는 동상 사람이다. 나는 산중 사람이다. 나는 팔대 오지가 하나에서 사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부끄러움시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 살아서 자꾸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애양을 하고 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면은 또 소외된 지역에서 안 살라고 그러고 소외된 지역 출신이라고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이 더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농촌을 위해서 투신도 필요합니다. 정부 정책도 필요하고 또 배운 사람들이 투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농촌이 개척이 되지 그 농민들이 이렇게 뭐 기계만 가지고 다니면서 논 갈고 밭 갈아 갖고는 안 됩니다. 오늘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려대학 학생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말씀을 들으신 것나 마찬가지로 또 대화에 참여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마음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런 젊은이들이 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있으며 또 본인의 생각도 스스럼 없이 얘기하고 말이죠. 장래가 다 밝다고 생각이 되는 밤입니다, 오늘이.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에서 일찍이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에 내려가 학교도 세우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
우리 김진갑 선생을 모시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